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열전 마수 강병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세별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의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죠. 오늘은 장중에 1901포인트까지 갔다가 종가는 1913포인트에 끝났는데요. 아무래도 1900포인트가 깨질 뻔해서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서늘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관이 매수로 대응을 하면서 지수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 공세에는 역부족인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10월 증시가 매매일수로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추가 하락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또 쉽게 상승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업종들 어떤 것들인지 전문가들 모시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열전 마수 93번째 공방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소식과 이슈들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제 남녀, 화제 랭킹 시작할 텐데요. 5위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5위입니다. HSBC가 집계하는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 지수 PMI 10월분 잠정치가 12개월 연속 위축세에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24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HSBC 중국 제조업 PMI는 10월에 기준선 50을 넘기지 못한 49.1을 기록하면서 지난 9월에 47.9보다 상승했습니다. PMI는 잠정치이긴 하지만 12개월 연속 기준점인 50을 밑돌았는데요. 지수가 50을 넘으면 경기가 확장세에 있음을, 50을 넘기지 못하면 위축세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애플이 23일 아이패드 미니를 전격 공개하면서 가격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경쟁사 제품보다 기능이 더 뛰어나지 않은데도 가격은 훨씬 고가라는 지적인데요. 일부에선 아이패드 미니의 출시가 애플이 처해 있는 치열한 경쟁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날 애플의 주가가 3% 넘게 떨어진 데서 알 수 있듯이 아이패드 미니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아이패드 미니의 가격은 기존 아이패드보다 가격이 3분의 2로 줄었지만 구글 등의 같은 사이즈 태블릿에 비해 약 $130 정도 비쌉니다. 랜드 가격 상승으로 시장 예상을 상회한 실적을 내놓는 SK하이닉스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는 어제보다 4.12% 오른 24,00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SK하이닉스는 이날 공시를 통해 지난 3분기 영업 손실이 150억 7,300만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액은 2조 4,234억 8,2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8%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20억 4,100만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업계는 이번 결과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서프라이즈 수준이라는 판단입니다. LG전자가 올 3분기 매출 12조 3,758억 원에 영업이익 2,205억 원을 기록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각각 4%와 37% 감소한 것인데요.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 이후 4분기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비수기로 접어든 에어컨 판매가 감소하면서 매출액이 소폭 감소했고 마케팅 비용이 늘어나면서 영업이익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오늘 하루 시장을 떠들썩하게 했던 화제 랭킹 1위 바로 함께 보시죠. 코스닥 지수가 나흘 연속 상승했습니다. 글로벌 러닝 쇼크로 장 초반 하락 출발한 코스닥 지수는 장 막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24일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2포인트 오른 524.35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장 마지막에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되고 기관까지 가세하면서 뒷심을 발휘해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네, 오늘의 화제 랭킹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화제 비평 이어집니다. 교수님 나와주시죠. 네, 강병욱의 화제 비평 시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미국 기업들의 어닝 쇼크 여파에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외국인 매도가 거셌습니다. 외국인은 3,274억 원을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요. 1,867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한 기관이 방어에 나섰지만 역부족이 나왔죠. 자, 시장을 추스릴 만한 별다른 호재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믿을 것은 1,900포인트에 대한 기대감뿐인지 궁금한데요. 여전히 환율과 외국인 수급이 시장의 중심입니다. 이 두 변수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주유소 간 과당 경쟁 탓에 휴폐업하는 주유소가 늘고 있지만은 이들에게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사들은 3분기에 조 단위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 유가 상승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자, 이 때문에 고유가로 인한 과실을 정유사만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소위 갑과 을의 관계라고 하죠.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갑이 을에게 은전을 베푼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정유사는 갑이고 주유소는 을이죠. 자, 배 터져 죽을지도 모르는데 같이 좀 먹고 살면 안 되는 것인지 정말 답답합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발암물질이 검출된 일부 농심라면에 대해서 국내 대형마트에서는 별다른 문제 없이 판매를 계속한다는 입장인데요.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대형마트 3사는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프렌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난 농심의 너구리와 생생우동 용기면, 또 새우탕 큰사발면 등 6개 제품을 그대로 정상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식약청이 나서죠. 아마도 식약청 발표는 보지 않아도 기준치 미달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는 기준치 미달이면 발암물질 여과 없이 먹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기왕에 조사하는 거면은 국민 건강 입장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증권업계의 민원 분쟁이 1,253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14% 줄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민원 분쟁이 감소한 것은 전산장애 관련 분쟁의 비중이 줄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산장애 분쟁의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에 33%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19%로 줄어들었는데요. 반면 일임 임의매매, 또 부당권유 등 악성 분쟁 비중은 지난해 16.6%에서 올 1분기에 18.9%로 늘었고요. 3분기에는 28.5%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장이 좋으면 분쟁이 줄고 장이 나쁘면 분쟁이 늘어난다는 속설이 있는데요. 하지만 투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하는 겁니다. 절대 계좌를 바뀌면서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잘 안 해주면 물러달라고 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화제는내였습니다. 증시 화두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본격 공방, 갑론을박 시간 이어집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자, 어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기업들이 3분기 실적을 내놓은 족족 시장에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오늘 또 우리 시장은 1,9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다 올라왔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하창봉 팀장. 시장이 힘이 없는데요.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오늘 뭐 계속 이제 그 시장의 어떤 관심은 뭐 음식료 쪽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그 자동차 종목들이 거의 뭐 펑크 나는 거 보고 야, 정말 경기 민감도 지금 큰일 났구나. 그리고 좀 체감적으로 오랜만에 또 다시 한번 확인하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처음 나오셨는데요. 네. 일단 간단하게 뭐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본인 소개 준비를 안 했는데 일단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뭐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많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 시작을 했고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뭐 주제가 이제 어떻게 시장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핵심을 찝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시장의 최근 움직임은 힘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매매하기 대단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쵸. 어떻게 시장 대응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2주 연속 인터넷에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현금화하려고 하는 모습을 띠면서 노력을 하면서 네. 일단은 좀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직 시장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시장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다른 미국 시장도 최근에 무너지고 있는 모습이라서 일단은 10월 말까지 혹은 11월 초까지는 보수적인 마인드로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예, 뭐 말씀드리신 바와 같이 코스피 지수가 과연 반등할 것인지 아니면 추가 하락할 것인지 그 방향이 좀 궁금한 그런 상황인데요. 자, 두 분은 어떤 전략을 잡고 있을까요? 먼저 주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론을박 주제는 코스피 1910선으로 후퇴했는데 단기 저점은 과연 어디일까라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하창봉 팀장, 일단은 코스피가 1900포인트를 하향 이탈할 가능성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네, 사실 이제 뭐 지수 같은 게 약간 좀 불안한 흐름입니다. 항상 그 주식 투자에서 가장 어리석은 오류 중에 하나가 지수의 저점과 고점을 좀 논하는 것인데요. 사실 뭐 그런 것 자체를 하는 그 원인 자체는 뭐 파생 상품은 아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이 포트폴리오의 어떤 비중 조절 또는 어떤 주식의 어떤 주도주의 교체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어느 예측은 하고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보는 거는 흐름 자체는 사실 뭐 내일장 같은 경우는 조금 반등할 것 같은데 앞으로 다시 한번 1900포인트를 장중에 터치하게 된다면 실제적으로 1900포인트 이탈 가능성에 무게를 조금 두고요. 잠깐 차트를 본다 그러면 제가 판단 저는 조금 나름 긍정적입니다. 이탈한다 그러더라도 한 1985포인트 정도가 단기적인 약간 일시적 저점. 이때는 오히려 이제 대형주라든지 코덱스 레버리지를 살 수 있는 기회지 않나 보겠는데 1985라는 포인트를 잘 보니까 정확하게 7월 29일 날 드라기 총재가 나를 믿고 따르라 하면서 사실 반등의 시발점을 줬던 위치가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에서 1차 조정이 나왔는데 그 1차 조정이 9월 초순에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의 양적 완화가 나오기 전에 1차 조정이 있었던 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잠깐 지금 보이는 그림은 사실 계속 하방 압력이 강합니다만은 900포인트 일시 이탈하게 되면 한 1985포인트 정도에서는 1차 되돌림은 가능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유창희 대표님 의견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1900선 이탈이 가능하다는 의견에는 동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저점을 더 아래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은 최근에 그러니까 월요일하고 오늘 같은 시장을 보신다면 좀 어거지로 좀 끌어올리는 듯한 모습을 띄었거든요. 이렇게 어거지로 끌어올리다가 만약에 실망 매물이 쏟아지게 되면은 한 번 우리가 생각했던 저점보다 한 번 더 이탈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태경님 같은 경우는 뭐 1870선이 이제 앞에서 한번 단기 조정이 나왔던 자리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그 자리보다는 오히려 1840선에서 50선이 가져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시장이 최근에 이제 8월 달부터 랠리가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 차트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미국 때문에 올라왔다기보다는 유럽에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오면서 강하게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미국이 약간 이제 한번 도움을 준 것뿐인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미국 시장에 대한 뭐 기업 실적이라든지 재정 절벽 또 이제 유럽에 대한 이슈가 계속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무너지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라면은 만약에 1850선 그러니까 한번 반등을 주고 기술적으로 단기적 눌림목이 나오고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가 1850에 40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조금 충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의견이 뭐 저점을 예측하는 것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일단 1900포인트가 깨지는 것에 대해서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쟁점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입니다. 자,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문제일 것 같은데요. 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장에 대비해서 현금 비중을 확대해야 되는 것인지 자, 두 분 의견 어떻습니까? 저가 매수해야 됩니까? 아니면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겁니까? 하창봉 팀장. 매수해야 됩니다. 저가 매수. 예. 유창희 대표께서는요? 저는 현금화 전략을 계속 잡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하창봉 팀장님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팀장님께서는 시장 전체보다 일단은 종목에 좀 집중을 하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지수 조정장 속에서 좀 노려볼 만한 저가 매수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현금화를 하는 것이 맞느냐, 주식을 가져가는 게 맞느냐 이런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은 간단합니다. 종합 주가 지수가 기준가 대비해서 한 10% 이상 빠지게 되면은 사실 현금 비중을 50% 이상 늘리는 거죠. 2000포인트 기준으로 했을 때 마치 10% 하락은 1800포인트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전에는 뭐 현재 상태에서 포트폴리오 유지 전략은 전 유효하다 보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드렸지만 1900포인트 밑에 가면 사실은 IT 민감주도 한번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최근에 어떤 대형주가 워낙 약한 상태에서 수급 많이 흔들립니다만은 사실 의외로 52주 신고가 종목도 많다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 미리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만약에 190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오히려 대형 IT주 대형주를 만약에 핸들링 한다면 저는 섹터별로 좀 나눠봤는데요. 그래도 저가 매수가 좀 가능한 섹터는 그래도 실적 모멘텀이 좀 있는 섹터입니다. 바로 IT, 정유, 금융 섹터가 좀 될 것 같고요. 설령 1900포인트 밑에 내려온다 그래도 웬만해서는 담지 말거나 담더라도 짧게 담을 섹터는 역시나 자동차나 화학, 조선, 건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려간다고 묻지마 다 담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 중에도 거래소 중에 종목 중에도 옥석 가리기 그나마 실적이 되는 섹터는 IT나 정유, 금융 쪽이다 보는 것이고 전체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 여전히 지수가 1900선 기준으로 해서 상하 한 50포인트 정도에 갇혀 있다면 이제 포트폴리오 수준에서는 뭐 민감주 대 방어주 우리가 항상 뭐 민감 방어 말을 많이 하는데요. 한 3대 5 정도로 계속 비중은 약간 방어주 비중은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2는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 보자 그런 얘기죠. 네, 나머지 2는 항상 현금은 한 20% 갖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찬봉 팀장께서는 일단 저가 매수에 좀 나서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유상희 대표께서는 이제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현금을 좀 만들어 보자. 이건 네. 이제 기간 조정에 대비하자는 말씀 같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좀 하팀장님 같은 경우는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거, 시장을 보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만약에 1950선 정도에서 조정이 나오고 반등을 주거나 옆으로 좀 기고 있다라면 저도 공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일단 1900선을 터치를 했고 거의 뭐 실제로 1900 깼다라고도 봐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지수 자체가 차트적으로 봤을 때 V자로 강하게 올라갈 것이냐고 본다면 저 그렇게 안 본다라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저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1870이 됐든 1850이 됐든 여기까지 추가적인 하락을 나온다고 봤을 때는 여기서 V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기간 조정을 줄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옆으로 기면서 항상 그래 바닥 다지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바닥을 다질 때 저점이라고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동안 많이 낙폭이 과다한 종목군들 매수를 했다가는 지금 보시면은 건설이라든지 화학, 철강, 자동차 같은 거 보면은 지난 6월달, 7월달 저점을 거의 이탈하고 있거나 혹은 이탈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아요. 자동차나 조선은 완전 추풍낙엽으로 무너지고 있고 건설도 간간히 버티고 있고 화학도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조금만 충격을 준다면 크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럼 거기서 기술적 반등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고점에서 예를 들어서 음식료라든지 제약주가 고점에서 옆으로 좀 기간 조정 주면서 혹은 거기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고 올라오는 부분들은 충분히 고점을 다시 강하게 돌파시킬 수 있는 모습을 띌 수 있지만 이미 역배열해서 시장이 좀 계속 종목이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저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겠지 하고 매수를 덥석 물었다가는 거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이 지수 자체는 옆으로 기고 있는데 종목은 한 번 더 레벨 다운되는 그리고 나서 올라오는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여기서 먼저 수익률 게임을 지금 하기보다는 오히려 확인을 하면서 대응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일단 시장을 확인해 보자 이런 말씀이시고요. 자, 그럼 수급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시장이 어려운 것이 역시 수급이 좀 꼬여 들어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뭐 기관하고 개인들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투자가들은 계속 매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하찬목 팀장, 과연 기관과 개인의 매수가 시장을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받쳐주는 거죠. 외국인 파는 걸 받아주는 건데 외국인이 지금 10월 접어들어서 오늘도 뭐 4거래일 연속 팔았습니다만 이미 벌써 9,600억 정도, 1조 원 정도를 10월달 접어들어서는 좀 팔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하루에 이제 한 1,000억 미만 정도로 연기금에서 방어해주고 있고 개인들은 참 안타깝네요. 제가 왜 안타깝다 말씀드리냐면 네. 받아도 좀 좋은 섹터를 받아야 되는데 하필이면 제일 많이 빠지는 섹터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인데 전체적인 그 수급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 그래도 믿을 만한 거는 투신보다는 오히려 연기금이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연기금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보면 IT 대형주에 대해서 선택적 매수라고 있습니다. 제가 선택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는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은 삼성전자는 기본 베이스로 좀 가져가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나 SK 하이닉스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통신주의 흐름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배당 메리트로만 접근하기에는 오히려 연기금 매수가 워낙 공격적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통신주에 대한 매수세 좀 연기금 쪽에서는 주목된다 말씀드리겠고 보험 계정이 있습니다. 기관 우리 투자자별 동향에 보면 한 7개 정도 기관이 있는데요. 보험 상품 계정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루에 한 400~500억 정도씩 계속적으로 사실 9월 윈도우 드레싱 전에 팔았던 물량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뭐 금융 투신사, 운용사만 빼고 나면 기관 수급은
양호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제가 아까 왜 개인을 그 총알 빠지라 이야기했냐면 오늘 투자자별 동향만 보더라도 개인이 한 1,142억 원을 매수를 해줬는데 네. 제일 많이 매수해준 업종이 바로 자동차였다는 겁니다. 예. 빵꾸 났다고 하는 그 자동차를. 네, 펑크가 나면요, 바람을 그 펑크가 나면 사실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네. 빵꾸라고 해도 됩니다. 아, 펑크야. 하여튼 좀 사더라도 좀 네. 좋은 거 사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하창봉 팀장님은 일단은 기관 수급은 그래도 양호하다. 근데 개인들은 조금 위험하고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유창희 대표님께서는 요즘 장세에서 어느 수급 주체 조금 믿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오늘 계속 첫날이라서 좀 반대 의견이 계속 많은데 지금 수급을 믿을 구간은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아까 앞에서 이미 저는 말씀드린 게 어거지로 받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난주 후반서부터 조금 장 막판에 어거지로 막 한 1,000억씩, 1,200억씩 막 집행을 하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었고요. 근데 그게 실망매가 쏟아졌잖아요. 이번 주는 그렇게 매수가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오늘 뭐 보험이라든지 뭐 투신 뭐 증권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지만 이들이 사는 종목군들을 자세히 보신다라면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 투자자들이 절대 사지 못하는 음식료라든지 제약업종 관련된 종목군들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뭐 조금만 투자를 하더라도 가격이 급등할 수 있거든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시장을 방어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들이 수익률 게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종목만 보내줄 것이지 시장 전체를 방어할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굳이 지금 투시나 보험이나 뭐 연기금이 자금을 집행한다고 해서 시장을 방어할 것이냐, 이걸 믿어야 될 것이냐.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의무감을 의구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연기금이 자금을 뭐 전체 포트 주식 비중을 연말까지 더 늘리기로 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를 끌어올릴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큰 믿을 만한 시장은 없다. 왜냐하면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시장 종목도 중요하지만 시장 자체가 올라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렇죠. 저 시장 자체 분위기라는 것도 오늘같이 시장이 1% 가까이 빠지면서 제약이나 음식료가 강하게 올라오는 것보다는 시장이 같이 올라오면서 다른 애들이 같이 올라가는 게 더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 자체로는 신뢰가 가는 게 없고 그들은 그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믿을 만한 수급 주체는 일단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셨네요. 자, 두 번째 쟁점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대외 변수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여전한 시장입니다. 잘 가는 내수주를 따라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경기 민감주를 매수 기회로 봐야 하는 건지 내수주 대 경기 민감주 투자 매력 두 분 어디서 찾을 수 있다고 보시나요? 네, 제가 아까 그 포트에서 3대 5란 말씀을 드렸듯이 네. 민감주는 조금 아직까지는 조심하셔야 되고 여전히 방어주에 조금 더 비중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어주 말씀해 주셨고요. 유 대표님께서는요? 저도 역시 방어주로 포커스를 좀 두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모 팀장, 일단 내수주, 경기 방어주, 뭐 아무래도 그 상황이 그쪽으로 몰려가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실적 시즌입니다. 실적 시즌인데 이제 글로벌적으로 지금 실적 나오는 것이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온다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뭐 두통이라든지 3M도 마찬가지였고요. 원래 대형 그 기업들은 사실은 몸집 불리긴 잘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매출액 증가는 잘 좋아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속빈 장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하게 되는 흐름 자체가 지금 나오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이제 쓰는 말이 더블립이라는 우려보다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조금 좋아지기 때문에 소프트 패치란 말을 좀 써죠. 일시적인 그 회복 중에서 나오는 일시적 경기 둔화라 할 수 있는데 그런 흐름 쪽이 타이밍적으로 실적 시즌과 맞물리다 보니까 민감주들이 상당히 고전하고 있다.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또 한은이 그때 10월 달 초입니까? 예, 그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하면서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치를 2.4%까지 낮추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내년 지금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4분기 이후 내년까지에 대한 전망을 얻었기 때문에 민감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실적 시즌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고, 조금 전에 우리 유 대표님이 참 예리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 연기금의 수급 주체가 없다 그런 말씀드렸고, 연기금들은 실제적으로 제약이나 통신주 이런 거 사고 있으면서 수익률 게임에 급급하고 있다 하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입니다. 우리 투자가분들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연기금이라고 손해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턱대고 연기금이 떨어지는 자동차 사는 건 아니다. 오히려 연기금이 사는 종목에는 기관 수익률 게임에 상당히 재고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 갖춰진데,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연기금이 9월 달까지는 중소형주에 많이 베팅을 했었고 10월 접어들어서는 확실히
거래소 대형주 중에서 방어주에 베팅을 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일단은 뭐 경기 방어주에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서로 말씀을 하실 때 약간 미소를 띠시거든요. 어떻게 친분이 좀 있으세요, 유창희 대표님? 아, 친분이요? 네. 뭐 하틴현이 워낙에 방송을 자주 하시니까 아. 방송상으로만 많이 보고요. 방송상으로 네. 친해지신 거군요. 네, 같이 방송을 해본 적 예전에 뭐 종목 상담 그때도 좀 사도 많이 싸워가지고 네, 그랬던 적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유창희 자, 대표님 예. 네.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계속해서 이 내수주가 유망하다는 의견을 일단 주셨습니다. 내수주와 경기 민감주까지 전체적으로 요즘 흐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일단은 내수주는 계속 가는 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의 초입 구간이라고까지 볼 정도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좀 심상치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비스라든지 서비스 업종도 이제 좀 달라요. 이제 내수 관련된 서비스 업종이죠. 뭐 CJ라든지 뭐 한진 뭐 이런 종목군들이 강한 거고 GS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고 나머지 서비스업은 조금 약한 모습을 좀 띄고 있는 모습은 차별화가 돼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유통이라든지 제약주 같은 경우는 특히 제약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악재가 거의 해소가 되고 실제로 계속 개선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일단은 지금 가고 있는 내수주는 제가 보기에는 한번 장기 랠리가 걸리면은 끝까지 가는 모습을 띠기 때문에 지금 충분히 가격적 메리트가 더 있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많이 반등을 하더라도 앞에서도 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자체는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나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대선보다도 우리나라 대선이 끝나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누가 지금 대통령이 될지 모르고 있어요. 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박근혜 씨가 조금 유리하지만 단일화가 되면 또 알 수가 없거든요. 미국은 롬니냐 아니면 오바마냐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에서 이게 해소가 안 되면은 주가는 못 간다는 걸 우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봐왔거든요. 유럽 이슈 같은 걸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걸린다라면은 일단은 지금 안전한 종목이죠. 결과는 이제 실적에 받쳐주고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늘어나고 있는 내수주 종목군들이 탑이라 보고 있고 경기 민감주는 조금 더 정책적 불확실성이라든지 경기 불황으로 인해서 조금은 더 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수주를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내수주 중에서 조금 탑픽으로 보시는 종목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료 쪽을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요. 네. 왜냐면 제약주가 이제 최근에 좀 많이 올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식료에서 뭐 CJ 제일제당이라든지 혹은 CJ, 오뚜기 요 세 개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CJ 제일제당과 CJ 그리고 오뚜기까지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자, 그럼 하창봉 팀장께서도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그 경기 방어주라고 하면은 유틸리티들, 네. 그다음에 통신, 그다음에 또 음식료 제약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쪽으로 좀 공략을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뭐 음식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좀 큰 이슈가 됐으니까 좀 이따 제가 차후에 조금 부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이라도 실제적으로 약간 방어적 포트폴리오를 쓴다면 제가 한 세 업종 정도 계속 관심이 보입니다. 통신업종, 보험업종, 바로 유통업종인데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시장에서는 배당 누리자 그런 말을 하죠. 지금 KT가 한 36,7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KT가 보통 연말 한 2,000원 정도 배당합니다. 그럼 시가 배당률이 한 5%. 근데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사실은 5% 먹고려고 배당 투자하시는 분들은 항상 투자 기간 2, 3년 되셔야 되는데 제가 보는 지금 통신주 강세는 사실 옷을 입히기야 배당 매력으로 입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통신업황에 대해서 약간은 음식료 후발주자로서 좀 강세가 좀 들어오고 있지 않느냐 그런 작은 속칭 말하는 매삭기가 느껴지는 겁니다. 감각이라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통신업종에 대해서 배당 매력도 맞습니다만은 방어적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좀 관심 가져보시고요. 보험업종 같은 경우 사실 최근에 보면은 주가 탄력성 좀 둔합니다만은 그 음식료 업종에서 우리가 많이 보셨다시 주가가 한번 물꼬가 튀면 터진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메리차제라든지 뭐 현대해상 같은 종목들 계속 관심 가지시고 역시나 가장 탑픽으로 뽑는 종목은 저는 유통인데 GS 리테일만 짧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집에 갈 때 하루에 한 10번 이상 보는 것이 바로 CU하고 GS 리테일 같습니다. 상당히 편의점이죠. 예, 편의점인데 네. 상당히 뭐 곳곳에 있다는 것이고 많이 아시겠지만은 그 실제적으로 대형마트 규제는 계속적인 이슈가 좀 나오는 상태에서 마트 이 편의점 같은 경우는 약간은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고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너무 비싸게 팔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무슨 할인마트 가면 1,000원짜리 라면이 편의점 가면 1,200원 합니다. 할인도 안 해주더라고요. 네. 막걸리도 그래요. 네, 그 요새 조금 해준 할인이 1+1도 없어지고 2+1 합니다. 두 개 사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걸
거꾸로 생각하면 들으셨나요? 번다는 겁니다. 네네. 못 들었습니다. 고객카드 있으면 할인해 준다고 더 크게 말씀해 주셔도 네. 돼요. 네. 아, 그런 게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GS 리테일이 그만큼 우리 느끼는 속에서 주식이 실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보면 34,800원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 GS 리테일이 공모가가 19,500원짜리였습니다. 19,500원이었는데 단순하게 계산하더라도 뭐 더블 가격 생각하면 한 39,000원 정도까지는 그냥 좀 열려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고 최근 수급이나 트렌드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약간 이런 주식 시가총액 2조 6천억짜리 주식 장난 안 칩니다. 그래서 좀 무거워 보이지만은 가벼운 종목이 GS 리테일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살펴봤고요. 이제는 뭐 감독으로 마무리하고 잠시 뒤에 종목 좀 봐야 되겠죠? 네, 잠시 쉬어가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야간 산책 이어집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네, 문화 콘텐츠를 통해 주식 투자의 노하우와 매매 전략을 세워보는 코너입니다. 네, 오늘은 영화 식객 보고 오셨는데요. 최고의 요리사를 가리기 위해서 열리는 요리대. 또 맛있게 생겼네요. 그러니까요. 예. 저 개인적으로 김강우 씨 좋아하는데요. 네, 일단은 그런데 마음을 담아 요리를 하는 요리사와 그리고 반대로 이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요리사가 대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에 집착하는 요리사가요. 이기기 위해서 상대방 음식에 독성 물질을 넣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맞아요. 예. 자, 음식물 만들 때는 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음식료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들이 있었죠. 농심라면에서 1급 발암 물질인 이 벤조피렌이 검출됐다는 소식이 어제 이어서 나왔었는데 오늘은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아무래도 여론들이 또 문제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하창모 팀장, 일단 농심 이 판매량에 크게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왜 그래요? 그러냐면 제가 어젯밤에 배가 고파서 새우탕 컵라면을 먹었는데 지금 네. 거기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제가 바로 지금 매출이 좀 안 할 것 같습니다. 삼양식품 좀 먹을 것 같습니다. 얼굴 색깔이 조금 네, 좀 피곤합니다. 사실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 농심은 조금 반등을 해줬고 삼양은 좀 했었는데 제가 보니까 농심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아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오히려 상관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왜 그러냐면 키워드는 딱 하나입니다. 농심은 국내 라면 시장에서 사실 점유율 60~70%를 갖고 있는 독과점 체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진짜 사그라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지금 시장 분위기가 워낙 음식 욕정이 강합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계속적으로 수급이 바로 빠질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이슈적인 내용 진위 여부는 좀 떠나가지고 실제로 농심 주가만 봤을 때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 상승 트렌드를 이어가지 않나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 라면 파동 그렇죠? 보면서 유창희 대표의 생각 어떻습니까? 저도 농심 크게 빠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매출에도 영향을 거의 안 미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안주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안주라기보다 대안 라면이 없어요. 최근에 농심 라면 진짜 라면 보고 드셔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안 못 먹어봤는데요. 그거 엄청 맛있어요. 아. 제가 농심 광고하는 게 아니라 제 네. 요즘에 그게 빠져가지고 집에 한 2박스 사다 놨는데 그것도 맛있고요. 또 이제 신라면 블랙이 다시 재판매한다 그러잖아요. 네네. 컵라면은 솔직히 좀 맛이 없습니다. 따이 씨가 광고를 하지만 솔직히 조금 맛은 없는데
봉지면은 제가 신라면 블랙은 안 먹어봤지만 신라면 블랙은 또 괜찮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신라면 블랙은 이제 우리나라뿐 아니라 해외에서 지금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농심이 주가가 지금 재평가를 받고 있고 앞으로 성장성이 좋은 점이 뭐 중국이나 러시아, 뭐 해외 시장에서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음식료를 보신다라면은 국내에서만 영업을 하는 회사보다는 해외에서 영업을 더 많이 잘하는 회사들이 주가가 상승 속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삼양식품은 그런 게 거의 없어요. 그게 없다 보니까 뭐 국내 시장만으로 좀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하얀 국물 시대가 이제 다시 저물어 가고 있고 다시 빨간 국물, 날씨도 추워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또 오늘 같은 경우 흐지부지 되는 모습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농심 파문 때문에 지금 삼양라면에 대해서 거의 경쟁이 안 된다 이런 평가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럼 하창봉 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약간은 나왔는데 이 외에 다른 좀 삼양식품에 대한 매력 어떤 거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반사 이익에 대한 어떤 습관 자체는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는 농심 안 먹으면 삼양도 안 먹습니다.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 왜냐하면 라면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는 것이고요. 최근에 뭐 삼양식품의 어떤 상승세는 사실 어떤 그 농심의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1년 전이죠. 나가사키 짬뽕 시리즈로 하얀 국물을 출시하면서 사실 시장에 선풍적인 인기를 하면서 삼양식품이 급등한 흐름이 있었는데요. 한 1년 반 만에 다시 한번 고급 프리미엄 라면을 출시합니다. 사실 신라면 블랙도 한 1,500원 정도 하는 비싼 라면이고요. 네.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계열사죠. 호면당 아마 백화점 그 고층에 있는 그 고급 식당 쪽에 이제 호면당이 많이 그 런칭이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제 일부 많은 고급 음식을 라면으로 한다 그럽니다. 제가 또 조사를 했죠. 편의점 가격 1,800원이랍니다. 저는 안 사 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안 사 먹으면 투자가 손도 안 사요. 왜 그러냐면 라면은 대표적인 서민형 상품입니다. 서민형 상품인데 실제적으로 한두 번 정도는 먹어보겠죠. 1,800원짜리 네. 라면을. 근데 그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나가사키 짬뽕 때의 분위기는 다릅니다. 그때는 하얀 국물 시리즈로 런칭을 했던 것이고요. 지금은 고가 프리미엄 상품으로 좀 출시한다는 것인데 그런 모멘텀으로 지금 오른 건 맞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아니지 않나. 오늘 35,000원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쉽게 안 꺾이는 거는 지금 라면 업체 같은 경우는 세 가지 모멘텀을 다 갖고 있죠. 네. 뭐 음식료 업종의 강세, 원화 강세, 그리고 학습 효과입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학습 효과라는 거죠. 삼양식품에 대한 학습 효과 자체가 단기적인 어떤 매기세를 좀 불러일으켜 보는데 긴 관점에서는 삼양식품은 결국에는 농심 자리를 다시 한번 깨차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우리 저 음식료 업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기가 좀 불안해지면서 내수 관련 업종이죠. 음식료 업종이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하창봉 팀장, 이 음식료주의 강세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또 간다면 어떤 종목이 가장 핵심이냐? 이제 그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그 지금 보면은요 음식료 업종 코스피 퍼가 한 9 정도 전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리온의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해서 오리온의 지금 퍼가 한 36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코스맥스라든지 뭐 대부분 빈거래 같은 것도 17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비싸다에 대해서는 사실 그 누구도 이해를 못한다 말씀드리겠고 또 중요한 것이 음식료 업종의 어떤 가장 주 원료는 바로 밀가루라든지 원당 같은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소맥 가격의 최근 흐름을 좀 보면요. 최근 10년 동안에 사실 올해 많이 급등한 흐름도 있습니다만은 곡물 가격 자체가 그렇게 급락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음식료 업종이 가격 증가력을 바탕으로 내수 업종을 바탕으로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원가 부담 자체가 온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 키워드 지금 음식료 업종이 과하다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한다 말씀드리겠고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퍼 이야기 제가 조금 덜 했는데 퍼 30이 넘으면 좀 비싸긴 비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의 코카콜라나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퍼가 지금 20이 넘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만 머물러 있다면 퍼 20은 되게 비싼 건데요. 해외로 런칭을 한다는 거죠. 빈거래도 이제 중국을 공략한다 그러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다. 그렇게 서로 상반된 의견을 보이는데 한마디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음식료 업종이 미운 오리 새끼가 날개를 달아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가운데 글자입니다. 오리는 오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 약간은 조정폭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탑픽은 뭐예요? 네, 탑픽은 그런 와중에도 뭐 저는 롯데 삼강을 좀 같이 말씀드리겠는데요. 롯데 삼강이 최근에 보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시가총액이 9,600억까지 올라왔네요. 근데 보니까 합병을 잘합니다. 롯데 같은 경우도 최근에 그 내수 유통주 중에서 두 개의 그룹이 상당히 주가 잘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롯데고 또 하나가 CJ입니다. 근데 롯데만 말씀드리면 롯데 삼강 같은 경우는 사실 2011년도에
파스텔 우유업을 합병을 했고요. 올해 1월달 같은 경우는 웰가를 합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롯데 햄이죠. 그러다 보니까 롯데 그룹 차원에서의 우리는 종합식품업체라는 견고한 이미지를 좀 굳혀주면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고, 잠깐 차트를 본다 그래도 지금 롯데 3강의 차트 상당히 뭐 어찌 보면 항상 제가 좀 장기적으로 봐왔던 종목인데 한 50만 원 저항을 좀 갖고 있다가 확실하게 9월 달부터 속칭 레이스가 걸렸습니다. 근데 레이스가 걸렸는데 상당히 급하게 오르고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트렌드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오늘 상승세 이어질 것이다 보는 것이고, 항상 저는 그런 걸 좀 중요시합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9,689억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종목은 시가총액 1조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모멘텀은 살아있다 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유창희 대표께서는 그 모두의 음식료 업종이 대세 상승 초기에 있을 수도 있겠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음식료 업종에 대한 의견과 또 선호주가 있다면요. 네. 선택이 있다면? 일단 뭐 지금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게 음식료 차트, 음식료업 차트입니다. 네. 차트인데 보시면은 2007년도에 이제 고점을 찍고 조정이 나온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고점을 돌파시켰다라는 것이죠. 여기가 돌파가 된 상황에서는 이제 시작이에요. 이게 월봉이거든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게 월봉인데 이제 3개월로 어떻게 보면 고점을 돌파 3개월 오른 겁니다. 별로 오른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충분히 자동차 업종이라든지 예전에 화학, 혹은 뭐 건설 이런 조선 같은 거 보신다면 한번 고점을 돌파가 된 다음부터는 주체할 수 없을 정도. 그러니까 보통 한번 장기 랠리가 나와버리면 1년 이상 가는 고점을 돌파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1년 이상 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뭐 하 팀장님은 롯데상강을 말씀하셨는데 혹시 또 100만 원 보시나요? 예전에 오리온을 100만 원 계속 밀시었는데 롯데상강은 한 80만 원 봅니다. 80만 원 보십니까? 그러시구나. 저는 이제 CJ 만약에 종목을 본다면 CJ 제일제당을 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까 한 3개 말씀드렸잖아요. CJ 제일제당, 뭐 CJ 뭐 오뚜기를 말씀드렸는데 그중에서 CJ 제일제당을 탑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상품 수가 일반 서민들이 많이 밀접하기 상품이 되게 많다는 것이죠. 많고 또 CJ 제일제당이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약에도 상당히 많은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음식료만 가지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제약까지도 만약 반응을 같이 보여준다면 시너지 효과를 보인다면 오히려 한번 강하게 갈 수 있는 다시 주도주로 등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CJ가 먼저 간 부분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CJ가 CJ 자체가 음식료 쪽하고 유통 그리고 이제 엔터 쪽으로 이제 분사가 된 다음에 최근 이제 엔터가 작년에 갔었고 지금 유통이 좀 가고 있고 이제 최근에 음식료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음식료 관련해서 CJ 제일제당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근데 CJ 제일제당도 좋고 CJ 제일제당 우선주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목이 한번 가기 시작하면 우선주 쪽에서 랠리가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우선주 같은 경우는 배당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심 있게 보신다면 CJ 제일제당을 좀 탑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하창목 팀장께서는 롯데 삼강을 그리고 유창희 대표께서는 CJ 제일제당 살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야간 산책의 플레이리스트 쉽게 함께했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얘기 더 나눠보죠. 네,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까요?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정적 한방. 네, 바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바로 내일 결정적 한방이 될 만한 종목 어떤 거 갖고 오셨습니까? 먼저 하창봉 팀장님. 네, 저는 뭐 1인 4이다 보니까 렌탈 기업 AJ 렌트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AJ 렌트카. 네. 예. 유창희 대표님은요? 저는 일단 경기방어주 성격 있는 한국전력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창봉 팀장님의 AJ 렌터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주 렌트카, AJ 렌트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렌트카 2위 업체죠. 아마 1위는 그 금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가지만 지금 상장된 회사는 이제 AJ 렌트카만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최근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좋다는 거는 실제로 신규주들이 보통 상장되고 나면 공모가를 치시하는 안 하는 상당히 중요한데, AJ 렌트카 같은 공모가 9,000원 정도 들어오면서, 9,000원 정도 7,000원에 들어왔다가 사실 공모 당시에는 상당히 7,000원도 못하면 주가 약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AJ 렌트카 같은 경우 대주주가 아주 RNF 홀딩스가
특수관계가 포함해서 38% 정도 갖고 있는데요. 약간 자존심이 상했는지 실제적으로 9월 이후부터 7,000원 밑에 공모가부터는 계속 주식 방어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공모가를 지지하는 흐름 속에서 지금 8,000원대까지 올라가는데 전체적으로 주가의 어떤 대주주의 주가 하방 경직에 대한 어떤 의지가 있다면 주가는 사실 하방 경직 확보에 잘 빠지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의 좀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그런 키워드 많이 쓰죠. 불황형 소기업에 상당히 주목하라. 그런 것 자체가 바로 렌트카 업체도 일맥상통한다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은 사실 차트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네. 거래량이는 거래 대금이 조금 작습니다. 10억 이하의 조금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일일 수익률은 좀 작을 수 있습니다만 좀 길게 보신다면 괜찮지 않나 보겠고요. 오늘 종가가 8,130원인데 8,100원 전후 가격에서는 1차 매수해보자 그런 말씀드리겠고 목표가는 글쎄 제가 좀 높이 잡아봤습니다. 아직은 뭐 퍼가 올해 예상 기준으로 10 전후이기 때문에 한 11,000원까지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제가 7,000원에 수를 그어놨죠. 이것이 공모가입니다. 공모가 이탈하게 되면 아마 투매성 물량이 좀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손절 라인 한 6,500원까지 좀 낮게 잡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8,000원 수준에서는 매수할 매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하창목 팀장의 AJ 렌터카 살펴봤고요. 유창희 대표께서는 한국전력이에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 방어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 한국전력이 또 이제 최근에 겨울이 다가오면서 또 이제 전력 소비 성수기에 또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실적도 개선될 것 가능성이 높고요. 3분기 실적은 좀 좋지 못했지만 4분기 혹은 내년의 실적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종목군들 보신다면은 지금 실적이 아니라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는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력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간에 꾸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얼마 전에 저기 블랙들 물량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물량이 한 26,000원 정도에서 매물이 나왔었는데 그 정도만 지켜진다라면은 충분히 기관 투자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을 잘 줬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내일 받쳐준다라면 혹은 내일 시장이 눌린다고 하더라도 대안주로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 특히 이제 가스공사에서 한국전력으로 약간 포트가 좀 변경되는 듯한 느낌이 좀 띄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7,000원 500원 전후로 해서 27,700원이나 27,500원 전후죠. 그러니까 오늘 장중 저점 그 정도로 해서 매수를 하시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올라온다라면 1차적으로 한 뭐 단기로 본다라면 29,500원 정도 이상 볼 수 있고요. 그 이상 본다라면 한 32,000원 정도 보고 있기 때문에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한 26,800원이나 26,500원 정도가 무너지게 된다라면은 지난번 블록들 물량이 쏟아지고 나서 좀 주가를 올려놓고 나서 오히려 고점 형성하고 무너지는 형국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결정적 한방이 될 만한 종목에 대해서 다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 그리고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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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머니투데이입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에 이어 무디스도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B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4일 포스코 신용등급을 A3에서 Baa1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등급 전망도 부정적을 제시해 향후 추가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는데요. 무디스는 포스코의 금융 차입금이 향후 1, 2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 부채 축소 속도도 느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 철강 경기가 계속 둔화하고 있는 점도 강등 배경으로 작용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지난 22일 S&P도 포스코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확인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수장학회의 MBC 민영화 추진 논란을 둘러싸고 양보 없는 설전을 벌였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정수장학회 문제는 문방위 소관이 아닌 만큼 논의하기 부적절하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영방송 MBC의 지배구조 문제인데 왜 소관 사항이 아니냐며 MBC 최대 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책임을 추궁하기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고가 단말기 문제 등 통신비를 인하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머니투데이였습니다. 네, 미국 시장은 어제부터 열리고 있는 FOMC에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있고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FOMC가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기업 실적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네. 어떤 기업들이 나오고 있나요? 네, 일단 AT&T와 보잉은요, 예상을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진가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 신규 주택 매매 발표가 예정이 되었고, 또 주택가격 지수까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무튼 발표되는 지표들 또 실적도 잘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네요.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굿나잇. 굿럭.